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성장 시대 퀀텀 점프 기업의 성공 방정식으로 주제로 하는데요. 제가 앞쪽에 지금 방금 박지원 대표께서 소개하신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서 시오스코어 분석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리뷰해드리고 그것의 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전략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소위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엄청난 화두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은 또 제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 세션이 끝나고 30분 정도 토론을 또 하는데 토론할 때 이제 외교관으로서 활약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약간 토론의 지평을 한번 넓혀보고자 그 이야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성장 시대 500대 기업 초고속 성장의 명과 암이라고 했는데요. 고속성장 기업의 전략적 유형과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500대 기업의 초고속 성장의 명과 암인데 그냥 전체적인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두 갈씩이죠. 시오스코어 기업 데이터 연구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고속성장 기업의 전략적 유형과 메시지를 분석을 했는데 사실 고속 성장한다는 자체, 물론 성장이 모든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도 적정하고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성장한다는 그 자체로 시장과 기술 제품에서 혁신 모멘텀을 선도한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고속 성장, 일단 규모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나가면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어디서 나오며 그것이 또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초기에 만들어진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 등에 주로 적용되는 고속 성장 개념을 한 500대 기업에 적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 기업은 사실 단순한 성장보다는 퀄리티 그로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기업들은 우리가 아마존이 십몇 년 이상 적자나지만 한번 흑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점프했다고 하듯이 초기의 기업은 사실 펀딩을 받아서 소위 캐시 버닝 레이쇼, 현금을 태우는 속도보다도 얼마나 빨리 더 매출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본래는 이것이 스타트업 벤처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이 대기업에 적용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 하나의 어프로치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 주도형, 시장 개척형, 플랫폼 기반형, M&A 성장형으로 한번 유형을 나누어서 나중에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소개하셨지만 5년간 성장을 5배 이상 한 회사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삼성, 바이오나, 쿠팡 등 13개가 되고요. 2배 이상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HT현대중공업, 카카오, LG이노텍, 크래프튼, SK하이닉스 등 4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2배 이상 성장한 기업이 거의 전체 10% 정도니까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어프로치를 한 것이 나름의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오스코에서 또 조인해서 한 3년 정도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한 20여 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딜로이트의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에 디지털 타임즈에서 근무하시던 당시 박지건 국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시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컨셉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딜로이트가 1995년부터 매년 고속 성장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북미, 아태, 유럽 등 이제 권역별로 발표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른 것 전혀 없고요. 무조건 매출 기준으로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건설, 부동산, 금융은 제외하고 3년간 성장률만 하는데 디지털 타임즈 공동으로 시상 행사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그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국내 미래산업 역동성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선정을 500개를 하는데 2004년이면 저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벤처 붐이 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인데, 그때 아시아 태평양 500개 중에서 109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2%로 최다국에 올랐고, 당시 중국 18%, 일본 16%보다도 우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 이제 VK라고 하는 회사, 웹젠 최근에 많이 유명해졌죠. 위트콤 이런 회사 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2004년에 우리나라 그 산업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혁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1년에는 실리콘 마이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2위인데,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딱 한 10여 년 전인데 다음 카카오가 1위였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래도 역동성 지표로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EO 스코어의 그 500대 고속기업 성장을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큰 숫자는 비교 가능한 407개 기업을 보면 매출은 1.4배,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1.8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한 5%에서 10% 정도 성장을 하면 이 기간에 대충 한 매출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효율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매출액이 5배 이상, 사실 5년에 5배 이상 성장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죠. 13개에 불과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사실 이 13개는 대단한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역성장, 지금 매출이 줄어든 회사도 68개다. 16.7%라고 하는데 5배 이상의 기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삼성바이오, 쿠팡, 포스코플로우, CJ 올리브영, SGC 에너지, 우한형제들, 한화에너지, 컬리 등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쿠팡 같은 회사는 정말 우리나라 이제 유통업의 그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CJ 올리브영은 그 소위 우리나라 로드샵에서 리테일의 또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한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요식업의 질서를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2배 이상은 44개, 1배 이상은 282개 정도인데, 사실 2배 이상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5배 이상 기업들이 좀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0대 고속성장 기업 분석을 해보면, 이제 매출의 규모별로도 보면 5배 이상 성장 기업이, 쿠팡이 이제 10조 이상의 기업이고요. 2조 이상은 삼성바이오, 포스코플로우, CJ 올리브영, 우한형제들 등 9개인데, 이름을 몇 명이 들어봐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럴만 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미만 기업 중에서는 5배 이상 기업, 성장 기업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LNF, 자이언스 ND 등 이제 딱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매출액 10조 이상, 10조 이상의 기업은 19년에 39개에서 24년에 59개로 20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24년에 10조 이상 클럽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이제 2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회사인 쿠팡도 있고, 다우기술,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사실 규모가 일정 수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영업이 1조 이상 클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9년에 18개에서 24년에 30개로 12개 정도 증가했고요. 24년에 영업이 1조 이상 클럽에 신규 진입한 회사는 18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매출 기준의 10조 클럽 기업 현황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9년하고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조 이상 기업이 몇 개냐? 이거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9년은 100조 이상 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2개였습니다. 2024년에는 여기에 기아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이 현대차 기아 그룹이 굉장히 이제 빨리 성장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조 이상 회사로는 신규로 들어온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뭐 다 아시는 대로 그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았고,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급성장하니 현대모비스가 또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조 이상 회사 중에서는 이제 쿠팡과 한국가스공사, S오일, LG이노텍 등인데요. 한국가스공사와 S오일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LG이노텍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애플과의 그 납품 계약이 순조롭게 흘러가면서 20조 이상의 회사로 올라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이상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SKT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가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 배수를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이제 시오스코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분류를 해본 것인데요. 신시장과 신사업에 진출했다. 그 다음에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일종의 이제 그 내부 역량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협력 및 주로 이제 M&A를 주로 잘 해서 성장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일단 하여튼 신시장 신사업 진출은 쿠팡, 카카오, 크래프톤, 포스코 플로우 등등등입니다. 신시장 신사업을 진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쿠팡과 카카오가 이야기하듯이 크래프톤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체 역량 강화는 기존에 있던 회사가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고 기존의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이런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40%, 34%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 협력 및 M&A도 주로 하나화그룹 쪽이 많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에너지가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흐름도 좋고 주가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M&A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제 나름대로 네 가지를 한번 재분류해 보았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약간 다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그 기업이 미래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과 고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느냐, 아니면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장과 고객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의 차이지만 크게 보면 시장, 고객과 제품, 서비스로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세분을 해보면 혁신,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시장, 고객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혁신은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해서 저 동심원에 보면 가장 중심에 넣었고요. 혁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품, 서비스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제 M&A와 플랫폼은 일종의 도구적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도구를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어쨌든 시장 고객은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그것이 M&A로 가든 플랫폼을 형태를 하든 혁신을 하든 그것은 결국 시장과 고객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전략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한번 재분류를 해보면, 먼저 이제 혁신을 주도하는 관점, 이노베이션 드리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하는 마켓 익스펜션, 기존의 시장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 이것은 사실 디지털 시대에 새로 나온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최근에 워낙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포커스 되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매출이 성장한 유형들. 그 다음에 M&A 성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구적인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혁신 주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LG노텍, 에코프로비엠, CJ올리브영, 이것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관점에서 서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개척은 네이버, SCC 에너지, 이원 대림, KCC입니다. 플랫폼 기반은 쿠팡, 카카오, 우한 형제들, 컬리, 소위 말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존의 산업 질서를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A 성장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구를 M&A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속성장 대기업의 시사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시장, 고객, 기술의 변곡점, 이 새로운 질서가 변하는 곳에서 이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운명이 많이 바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좁혀보면 이 디지털 격변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사업 모델에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꾸면서 시장 주도자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나온 기업의 명단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변기, 진짜 말 그대로 격변기인데 기술 시장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역량, 역시 아무리 대응하려고 해도 기초체력인 혁신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행하는 전략적 M&A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인터널 그로우스를 해나가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해나갈 수 있지만 시간을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M&A는 사실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하죠. 시간을 사는 것이 M&A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M&A 성장을 해온 케이스들을 보면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M&A를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의 성장 속도 이상을 따라가는 회사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Always one step ahead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좀 딜로이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20년 다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종의 저희 있을 때 비즈니스 슬로건이었습니다. Always one step ahead. 전 이 말 참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데요. 항상 한 발 앞서가라. 그러면 돈 번다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always 항상입니다. 근데 one step이 아니라 two step ahead 가면 망한다 이겁니다. 한 발 앞서가야 망하는 거죠. 근데 한 발을 앞서가려면 눈은 두 발, 세 발을 보고 있어야지 한 발을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head, 한 발을 앞서서 항상 간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한 발을 앞서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두 발, 세 발, 네 발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저는 항상 맞다고 보이는데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질서 변화의 시기, 즉 변화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변화의 변곡점에서 내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특히 5배 이상 성장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재편기에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쿠팡이라든지 우아한 형제들은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일정한 스타트업의 차원을 넘어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어떤 그런 기점에서 사실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라든지, 삼성바이오는 또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이 바이오 시장에 들어가면서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사실 로드샤 개념의 이제 리테일이 질서가 변하는 데서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의 명단을 이야기했지만 이 이면에는 이 하나의 기업이 성장할 때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축소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변화의 변곡점에서 내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근원을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성장 격변기의 대응 전략인데요. 저는 이건 제가 한 10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질서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질서이죠. 그때 사실 뭐 다 아시는 대로 승전국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이었고요. 중국하고 사실 프랑스는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냥 끼워 넣어준 거죠. 즉 미국 소련, 그다음에 영국이 주도하여서 달러화에 따른 금융체제라든지 유엔체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온 질서가 지금 80년 만에 지금 완전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미국의 트럼프가 미치광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선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변화는 어쨌든 기술 패권의 변화, 자원의 부상, 글로벌 SCM의 붕괴, 달러 체제의 변동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이 역학 분전은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정학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지리 정치학적인 것이고요. 기정학은 기술이 국제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반도체 공장들이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었으면 전략적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다 아시는 대로 대만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은 대만 해군의 함정과 미사일이 아니라 TSMC 공장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상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TSMC 공장을 아시는 대로 호국 신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카드로 나올 정도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 이 세 개의 교차점에서 질서가 변하고 있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어떤 우리의 기회도 찾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간의 2차 대전 이후의 질서 속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질서가 변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국제 질서를 주도할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강력한 위치에서 이끌어 같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47대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번 말을 하고 싶은데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주로 미국 언론도 한 70~80%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미치광이 선동꾼이다.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고 스워프, 썩어 빠진 물을 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 트럼프는 파이트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미치광이의 증표일 뿐이다. 이건 거의 시스템 파괴자이다. 자, 그런데 달리 보면 트럼프가 그런 미치광이가 두 번이나 사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무엇을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그러면 미 지지자들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그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나타나는 함의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적 질서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점인데 지금 최근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이 미치광이가 지 마음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뒷감당도 안 되고 있고 뭐 이거는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힘센 놈이 날뛰니까 우리도 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조금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자간 협상에서 사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양자간 협상으로 무역 질서를 전환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1990년대 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된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에 본 프레드 버그스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이론적 기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 미국이 강력한 1등이기는 하나 강력한 1등은 사실 양자간 협상 한반에 있는 100명을 다 1대1로 협상을 하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모두 다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레드 버그스테인은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질서 자체가 공통된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 강력한 1등이지만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지키도록 하면서 안 지키는 자에게 응징을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 오히려 부합한다라는 논리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이 성장하고 브릭스가 구성하면서 이 다자구도에, 그리고 미국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를 만들면서 다자구도의 한계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도구로 사실 일거에 다자간 협상에 기반했던 질서를 양자간 협상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질서로 전환을 해버린 것이죠. 물론 앞으로 이것이 뭐 한 몇 달에 걸쳐서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그 양자간 질서가 다자간 질서가 사실 무너지고 지금 이미 뭐 WTO에 제소한다는 이야기는 신문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WTO 자체는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번 보면 트럼프 일기를 찾아보면 이게 사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준비한 다음에 사실 뭐 취임하자마자 한 2달 만에 이렇게 관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에 취임했거든요. 근데 1년을 준비한 다음에 2018년에 지금으로 치면 관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2018년 7월 6일, 즉 취임하고 14개월 후에 340억 달러 규모의 중소한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8월 23일에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에 또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9월 14일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산 제품에 또 관세를 또 25% 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도 이제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에서 보복 관세를 대응하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세틀 되는 것이 11월 말이나 되어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더 격하게, 더 강력하게 오는 것이지 이것이 트럼프가 취하는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엉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이 자체라기보다도 글로벌 질서 개편의 비폭제인데 어쨌든 UN, 나토, WTO, WH 등등등의 이제 이런 체제 자체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어쨌든 20세기와 21세기는 또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단순한 미치광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인식 변화에 따른 대내외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돈은 중국에 가서 벌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한때 많았었고요. 앞으로도 뭐 얼마나 유효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또 방위 분담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있냐 위협이냐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할 때 한번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뭐 의견을 여쭙고도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슬라이드인데요. 과연 무역과 관세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그 지금 소위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알렉산더 메스터스라고 하는 젊은 그 미국의 이제 최근에 나온 책에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좀 공감이 갔습니다.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이익이만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없었다. 무역은 권력, 정치, 그리고 관점, 퍼스펙티브에 관한 사안이다 이거죠. 관세를 경제적인, 물론 경제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가지고는 본질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안보와 경제와 동맹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 재정립을 위한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소위 말해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뭐 혼란이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가 미치광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 80년간 집행해온 그 체제의 피로도가 너무나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그 과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핵심을 보면은
하여튼 45년이 80년간 지속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 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형성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45년 이후 질서가 91년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변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사실 91년 소련 붕괴가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는 엄청난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대변하는, 트럼프가 미치광이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변하는 미국 내부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신질서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대응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브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Extended Global South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일종의 과거 표현을 하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나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 소위 말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에는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겠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와 혼돈이 극심하지만 항상 뭐 이런 일들은 자주 있진 않았지만 한 번씩 왔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이것은 단순히 뭐 대처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곡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CEO스코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소위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는 관점에서 지난 5년간을 도입해 본 것은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